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그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도 알아봤지만은 그 헌법재판소가 활동한 한 20여 년 동안에 다른 기본권보다도 특히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적극적으로 그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헌법 제37조 2항, 즉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의해서도 제한할 수 없는 헌법상 아주 중요한 기본권이다, 이런 식으로 판시를 하고 있고요. 그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도 각종 그런 공판 절차 전에 그런 증인 신문의 증거 능력이라든가 하는 점에 있어서 많은 그런 위헌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특히 그 영장주의와 관련해서는 2008년도 1월달에 그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에 대한 특별검사법 사건에서 특별검사가 그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 이를 거부한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그런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이 법관에 의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아니므로 이런 동행명령 제도는 신체의 자유를 그 형사 절차에 있어서 체포 구속과 같은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인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요구하지 않아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위헌이다. 따라서 동행명령장 제도에는 반드시 그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사생활 영역에 있어서의 그런 기본권 과 또 시간이 된다면은 양심의 자유 또는 언론 출판의 자유, 이런 기본권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사생활 영역에 있어서는 특히 전형적으로 그 거주 이전의 자유 또는 통신의 비밀,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이런 식으로 크게 그 기본권 영역을 자유권적 기본권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런 사생활 영역에 있어서의 자유를 거주 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이런 식으로 위치를 시킬 수 있겠습니다. 사실 거주 이전의 자유에 있어서는 크게 커다란 쟁점은 그렇게 없는 편인데, 사실은 여론에서 이렇게 문제가 된 바에 의하면은 특히 그 여권법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특히 그 외교통상부 장관이 여권법 제9조의 2를 보면 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 대통령이 정한 위헌 사항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예전에 그 아프가니스탄에 선교 활동을 하러 갔다가 피살당한 김모 씨의 그 사건으로 인하여 이게 여론에 상당히 문제가 된 쟁점이 된 적이 있었죠. 이 거주 이전의 자유는 사실상 헌법 제14조에서 보장하는 것으로서 국외 이주의 자유나 해외 여행의 자유 또는 귀국의 자유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물론 이런 거주 이전의 자유는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지만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의 자유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입국한 외국인은 출국의 자유는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해서 여권법에서 특정 지역에 대해서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는 것은 이것이 이 헌법상 헌법 37조 2항에 따라서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 지금 여권법의 이런 규정만으로는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의견입니다. 이런 거주 이전의 자유는 신체의 자유에서 얘기하는 신체 활동의 임의성과는 구분이 조금 어려운 점도 있지만은, 특히 체류지, 거류지를 정한다는 측면에서 좁게 신체 활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포 구속과 같은 경우는 이 신체의 자유, 특히 신체 활동의 임의성에 대한 그런 제한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디 여행을 가고 싶다 또는 선교 활동을 하러 어느 특정 지역으로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겠죠. 이외에 사실 오늘 할 기본권이 상당히 분량이 많아서요.
우리가 그 지금 30강에서 29강째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대학교에서는 대학교 1학년 2학기 정도부터 해서 한 3학기에 걸쳐서 하는 내용이라 좀 이렇게 압축적으로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걸 아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개별 그 기본권 일반 이론의 토대를 두고 이런 관심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 교재를 좀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개별 기본권에서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게 일반 이론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개별 기본권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보호 영역이 어떤 것이 있으며 기본권의 제한이라면 헌법 37조 2항에 따라서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느냐 하는 심사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 헌법 17조에서 얘기하는 사생활의 그런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나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개인의 양심이나 성적인 영역과 같이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이런 것을 다 사생활의 그 자유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생활은 특히 전통적으로 국가에 의하여 침해될 수가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 특별히 보장하고 있고요. 이런 사생활의 그런 비밀과 자유는 크게 두 가지로 일기장 자체가 공개가 안 된다든가 자기의 그런 내밀한 영역이 국가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비밀 유지, 소위 개인의 이런 비밀 유지는 인격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요. 사생활의 자유는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그런 모든 행위를 자유롭게 본인이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인격권과 자유권이 결합된 그런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공무원의 그런 질병에 관한 부분에서 국가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히 그 고위공직자일수록 우리가 그런 병역 비리라든가 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미치는 그런 영향을 받아서 공직자의 그런 병역 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그런 병역 의무 이행 여부와 그런 질병 그런 만약에 질병으로 인하여 뭐 문제가 됐다면 질병의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그런 신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것은 그 4급 이상의 소위 말해서 공적 관심 정도가 약한 모든 4급 이상의 공무원까지 대상으로 삼아서 모든 질병명을 예외 없이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것은 이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그런 과도한 침해다라고 보고 위헌으로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생활 영역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국가가 우편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특히 전화 같은 경우 전화나 이런 전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가 그런 사업을 관장하면서 임의로 사전에 검열을 하고 감청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하고 이런 통신의 비밀과 자유가 전통적으로 국가에 의하여 가장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는 영역으로서 규정하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특히 헌법에 규정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통신의 비밀과 자유는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을 규정을 하면서 통신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개인의 그런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통신 수단인 우편이나 전기통신 운영이 전통적으로 국가가 많이 관장했기 때문에 가장 침해가 심각할 수 있는 영역이었고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그런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면서 예외적으로 국가가 범죄 등의 수사를 위하여 이런 통신 제한 조치를 엄격하게 그 요건과 그 한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그런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7호에 따라서 그런 감청의 대상으로서 전기통신 등의 범위를 다소 열거적으로 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구체적인 그런 사정에 따라서 그 구체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이것이 과도하게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해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통신에서는 원칙적으로 통신의 일반적인 속성이 당사자 간의 동의와 비공개성, 당사자의 특정성을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공개를 전제로 하는 그런 쌍방향적인 그런 의사소통이 통신이다. 따라서 긴급시의 그런 위난이라든가 또는 예외적으로 그런 음란 전화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헌법재판소가 이런 사생활 영역에 있어서 는 그렇게 많은 그런 쟁점이 될 만한 헌법재판소의 그런 결정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여론에서 여론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 그런 다수의 결정이 특히 양심의 자유라든가 하는 거에서는 상당히 많은 결정을 내린 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사저 광고 제도라든지 또는 그러니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그런 명예 회복에 필요한 그런 손해배상 외에도 그런 적절한 처분으로서 사죄 광고를 할 수 있게끔 한 민법의 규정이 과연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서 사죄 광고를 그런 손해배상 명예를 회복하는데 적절한 처분으로 포함시키는 한은 위헌이다라고 하는 사죄 광고 제도라든지 양심적 병역 거부와 같은 경우는 국토방위라고 하는 그런 소위 국방의 의무,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양심적 집행 거부 사건이라든가 또는 준법 서약서와 같이 가처방에 관한 규칙에서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겠다라고 라는 그런데 각서를 써야지만이 가석방이 가능하게 했었던 과거의 그런 소위 국가보안법 면류자에게 이런 적용했었던 이런 규정이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제 이 준법 서약서와 같은 제도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느냐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즉 당사자의 주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지만은 그러나 여론에서 상당히 이런 준법 서약서 자체가 오늘날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용인될 수 없는 수단이다. 이것은 일제시대 때의 사상전향제도의 뿌리를 같이 하는 제도로서 위헌적인 제도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2003년도에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법서약서 제도를 포함해서 양심의 자유에는 또는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와 같은 경우도 양심의 자유에는 다수의 결정을 내린 바가 있죠. 그래서 조금 상세하게 알아본다면 우리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양심의 자유에서 양심이 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크게 이 도덕적 윤리설과 일반적 신조설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도덕적 윤리설과 같은 경우에는 이 양심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고유한 것으로서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인격적인 동일성이 파멸하고 말 거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그런 마음의 소리다. 따라서 구체적인 으로 존재하는 양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양심의 자유의 개념을 상당히 아주 좁게 잡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일반적 신조설은 이런 비형이상학적인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옳고 그름의 판단,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자기의 동질성이 파괴되고 말 거라는 그런 마음의 소리, 이렇게까지 요런 데만 국한된 게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그런 인간 세상에 대한 그런 신조나 사상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이런 일반적 신조설에 따르면은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신념 또는 세계관, 인생관까지도 넓은 의미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초기에 그런 사상이나 신념까지 포함하는 일반적 신조설의 그런 견해를 따르기도 했지만은 양심적 집행 거부 사건 이후로는 또 그 전에도 부분적으로는 다른 견해로서 특히 도덕적 윤리설을 오늘날에는 최근 결정에서는 도덕적 윤리설의 입장에 따라서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파멸하고 말 거라는 그런 진지한 마음의 소리, 이런 식으로 좁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이렇게 좁게 해석한다면 일반적인 세계관이나 사상, 신념 이런 것들은 헌법상 보호가 안 되느냐? 그렇다면은 아마 그렇게 좁게 잡는다면 일반적인 사상이나 신념 이런 거에 기해서 본인의 그런 의사가 활동이 일어나고 본인의 의사를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상이나 신념 이런 것들은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포함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양심의 자유를 이렇게 도덕적 윤리적인 입장에서 결정을 한다면, 그러면 양심의 자유에 우리가 특히 그 형법상 양심범,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하다가 처벌받는 양심범 이렇게 나오듯이 과연 그 양심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어느 정도 그 양심의 자유를 보호할 것이냐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양심에 따라서 활동할 자유, 즉 양심 실현의 자유를 양심의 자유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양심의 자유에 포함을 시킨다면은 너무 그러한 기본권은 포괄적으로 보호가 돼서 타인의 기본권이나 국가 안전 보장을 오히려 침해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기본권 보호 영역에서도 얘기했지만 기본권의 보호 영역은 잠재적인 보장 영역입니다. 따라서 기본권의 보호 영역에 속한다 하더라도 헌법 37조 2항에 따라서 법률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등을 목적으로 해서 필요한 경우에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제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항임은 기본권의 보호 영역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도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양심 형성의 자유뿐만 아니라 양심 실현의 자유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단 양심 실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과 또는 국가안전보장 등과 상충될 염려가 많기 때문에 충돌된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제한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양심의 자유를 양심 형성의 자유만 포함한다면 양심의 자유를 헌법에 규정할 이유도 없을 겁니다. 왜냐? 마음속으로 자기가 양심을 형성하고 또는 양심을 이루는 이런 기본권은 타인의 기본권이나 국가안전보장 등과 즉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와 마찰을 일으킬 여지가 없거든요. 만약에 양심의 자유를 이렇게만 본다면 사실은 양심의 자유의 존재 의미도 없게 됩니다. 보통 현실적으로 양심의 자유가 문제될 때는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했거나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가 일정한 이렇게 병역 의무처럼 병역 의무가 부과됐는데 이 사람들의 가장 초점은 뭐냐 하면은 나는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을 전적으로 살해할 목적으로만 만들어진 도구인 총은 잡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법학에서 얘기하는 그 이념과는 다르죠. 현실적으로 우리는 지금 현 시점에서 공동체의 존립을 전제로 하면서 가능한 그런 윤리와 도덕을 법학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종교나 이런 특히 이런 종교 세계에서는 이런 그 양심과 같은 경우에는 이건 현실적인 도덕과는 도덕 차원에서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좀 더 높은 이상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적 집행 거부와 같은 경우에는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누구도 총을 잡지 않는다면, 사람을 죽이는 그런 도구를 잡지 않는다면은 이 세상에 전쟁은 없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상행위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러한 그 양심을 따르는 것은 아니니까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것까지 양심의 자유가 아니라고 본다면은 양심의 자유를 헌법상 보호할 만한 규정할 만한 실익이 없으니까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 양심에 따라서 특정한 행동을 거부할 자유까지 원칙적으로는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다. 단지 그 양심의 자유로 인하여 양심 실현의 자유, 이런 양심 실현의 자는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일정한 자기 의무를 행하지 않거나 또는 일정하게 양심에 따라서 행위를 하는 자유까지 포함하지만 우리가 양심범 이런 데서도 나타나지만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양형 과정에서 참작의 여지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행동이 양심의 자유에 따랐다고 해서 다 참작이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양심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양심 실현의 자유까지 포함을 한다. 단지 이것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촉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한이 가능하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와 같은 경우는 사제 광고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도 아닌 것이 양심인 것처럼 표현할 것을 강제로 하는 것으로서 인간 양심의 왜곡, 굴절이고 이중인격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침묵의 자유에서 파생하는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하는 것이고 이것은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는 마치 이제 사죄합니다 하면서 어떤 신문 기사로 인하여 이렇게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이를 그런 특정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처분으로서 사죄 광고 사죄한다는 그런 광고를 강제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죠.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죄 광고를 한다고 해서 그는 타인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정말 적절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지 사죄 광고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이 진실로 사죄한다고 누가 믿겠느냐? 그는 본인이 그 엄청난 더 많은 손해배상을 물거나 또는 그 법원에서 사죄 광고를 명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를 좀 더 긍정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사죄 광고가 위헌이다라는 의견을 내었었죠. 이와 유사하지만은 그러나 준법 서약세를 규정한 가석방 등에 관한 규칙은 이거는 본인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그러니까 가석방 준법 서약서를 씀으로써 가석방이 될 가능성을 갖는 것이지, 본인은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준법 서약서를 안 써도 된다.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또한 현재 헌법재판소의 이런 견해는 현실적으로 과연 이게 수인이 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20년, 30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너 준법 서약서 쓰면은 소위 석방시켜 주마라고 한 것은 사실은 본인이 양심의 자유를 양심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그리고 이거는 과도한 제한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지만은 준법서약세 제도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당사자의 주장을 인정을 하지는 않았죠. 물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 7월 달에는 이 준법서약서의 그런 위헌성 논란이 계속 파급효를 가져오면서 이 준법서약서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자유와 관련해서 이제 양심적 집행 거부권, 사실은 양심적 집행 거부권은 특히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군대를 갔다 와야 되고 일반인의 그런 법 감정에 비춰보았을 때는 납득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헌법에서 얘기하는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자, 특히 가장 극단적인 소수자인 현실적으로 한 사람의 권리라 하더라도 최대한 보장해야 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와 똑같은 생각, 나와 똑같은 행동을 하리라고 예상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에서 얘기하는 인간은 인격주의적인 인간이면서 자율적으로 본인이 자율성에 기하여 판단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판단하는 존재가 나와 다르더라 하더라도 나 피부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종교가 틀리고 국적이 다르고 나는 장애인이 아닌데 누구는 장애인이라든지 심지어는 나는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왜 성전환자가 됐는지. 그러나 헌법에서 얘기하는 그런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비춰봤을 때
과도하게 기본권을 하는 것이라면은 이것은 위헌이다. 모든 사람인 이상은 그 사람의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장이다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양심적 집권 거부권을 인정하자 이런 것을 그러니까 국토방위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논리를 전개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마치 성전환 자의 권리를 인정해 주자라고 하면은 마치 본인이 또는 본인의 그런 가족이 성전환을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판단을 하면 곤란하겠죠. 양심적 집권 거부권은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사실은 2000년에 들어와서 우리보다 더 심하게 양심적 집권 거부자에 대해서 아주 과도한 처벌을 했었던 대만도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대만도 이 양심적 집권 거부권을 인정하였고 독일과 같은 경우는 아예 독일 기본법 4조 3항에 양심적 집권 거부권을 명시해 놓은 나라도 있습니다. 물론 양심적 집권 거부권을 헌법에 규율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대체복무제를까지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죠. 이 양심적 집권 거부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나 군대 30개월 안 갈 대신에 그 2배 되는 60개월이라도 내가 폭탄 지뢰를 제거하는 운동이라도 하겠다. 그거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은 과연 이제 많은 다수 의견이 사회적인 여론이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걸 인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 굳이 그런 사람들을 엄청난 예산을 써가면서 교도소에 수감하고 그 교도소에 수감해서 사회활동을 못하게 하는 게 과연 사회적으로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의용 소방대원이라든가 고아원, 양로원이라든가 진짜 군대 가서도 총만 안 잡게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또 비교법적으로 봤을 때 양심적 집권 거부자에 대해서는 제식 훈련이든 이렇게 총을 잡는 훈련은 하지 않게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뢰 제거라든가 운전병이라든가 취사병이라든가 이런 아주 힘든 일 다른 그런 총을 잡지 않는 일을 또 시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사회적으로 비용도 과다하고 또 인권 침해 요소도 있고 국제인권규약이라든가에 따라서 이 유엔 산하의 인권위원회에서도 양심적 집권 거부권을 인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권고도 나오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헌법재판소는 이런 양심의 자유에서 양심적 집권 거부에 관한 사건을 다루면서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된다는 원칙보다는 양심의 자유와 국토방위라는 것을 대등한 법익으로 보고 그런 과잉금지의 원칙을 심사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논증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로운 정부도 들어서고 또 기본권도 또는 좀 기본권 영역에 있어서도 좀 상당하게 그런 진취적인 발전을 기대하는 입장에서는 양심적 집권 거부권을 좀 인정하는 그래서 대체복무제로 예를 들어 갖고 한 배 반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한 배 반 그러니까 1년이다 병역 의무가 그러면 1년 반 정도까지는 합헌으로 보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남북이 대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30개월 병역 의무 그러면 60개월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언론 출판의 자유에서는 워낙 우리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고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자 국민이 자유스럽게 자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파하고 그다음에 이를 표현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신문사, 방송사에서는 이런 보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세부적으로 편집의 독립이라든가 취재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언론 출판의 자유는 특히 동아적 통합 이론을 주장하는 스멘트 쪽의 그런 학자들은 가장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의 내용이다. 왜냐? 국민들이 국가 의사를 형성하는데 개인의 주관적인 공권일 뿐만 아니라 현대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그런 객관적인 질서를 담당하는 기본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론 출판의 자유라는 것은 언론이라는 것은 고전적으로 구두에 의한 표현을 말하고 출판이라는 것은 문자나 상형 등에 의한 표현을 말함으로써 보통 언론 출판의 자유라는 것은 사상이나 의견 또한 일정한 사실 등을 연설, 담화, 토론, 방송, 도서, 도화, 사진, 조각 등 그 방법을 막론하고 자유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론 출판의 자유는 현대적인 그런 매체인 인터넷이라든가 또는 영화 같은 종합예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또는 예술 작품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언론 출판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언론 출판의 자유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기본권 중에서도 기본권의 내용 자체가 서로 상당히 그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일반 국민들은 자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그를 전파를 하죠. 그것이 문자나 도화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요. 근데 이러한 언론의 출판의 자유가 보장이 되려면은 실제로 일정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문사나 방송사와 같은 언론 매체의 자유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언론 매체는 특히 강력한 국가 공권력에 대항해서 언론의 다양한 그런 그 측면을 보여주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신문사나 방송사가 독과점화된다면 국민의 의견을 국가에 전달해서 압력을 가하기보다는 오히려 신문사나 방송사가 여론을 조작하고 오히려 여론을 주도적으로 형성하면서 국민의 의사 형성을 왜곡된 방향으로 흐르게도 합니다. 특히 그 권위주의적인 정권뿐만 아니라 현대 민주화된 그런 그 국가에 있어서도 언론사나 방송사가 특정 기업인이라든가 특정 오너에 의하여 좌우되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의 언론 의사 표현의 자유와 신문사, 방송사 등이 언론 매체의 자유가 갈등 관계에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언론 매체 내부에서도 특히 신문사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이 아니면 신문사를 경영할 수 없도록 신문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 법인의 주식을 한 가족이라든가 또는 특정인이 많이 소유할 수가 있겠죠. 또는 특정인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또 소유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 그런 신문사의 그런 문제점이기도 한데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일반 그런 기자들의 그런 편집의 자유나 취재의 자유가 또 갈등 관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에서는 이렇게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의사 표현의 자유, 언론 매체의 자유, 즉 신문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 그다음에 이런 국민들이 언론 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그런 언론 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소위 액세스권이 보장이 돼야 되고, 이런 액세스권 말고도 특히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알 권리와 그런 정보 매체 접근권이라고 하는 액세스권이 언론 출판의 자유의 한 보호 내용이 되죠. 물론 이 외에도 그런 언론 매체에 대한 그런 반론 보도 청구권, 추후 보도 청구권도 언론 출판의 자유의 큰 내용 중에 그 부분적인 그런 그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언론 출판의 자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 국민들의 언론 출판의 자유와 특히 언론 매체의 그런 그 신문의 자유, 방송의 자유, 그 다음에 언론 매체 속에 있는 그런 그 편집의 자유, 기자들의 편집의 자유나 그런 취재의 자유 등이 서로 갈등 관계에 있을 수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적절하게 그 규율을 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입법자의 임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그 소위 말해서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그런 법률을 개정을 해서 이 신문법, 신문의 기능과 자유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만들었을 때 여기에서 그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런 그 신문사나 뉴스통신사의 겸용을 상호 금지하고,
그다음에 신문사나 이런 뉴스통신사의 그런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다른 그런 신문 방송의 소유를 금지하는 이런 규정도 두었습니다. 그랬을 때 헌법재판소는 이런 신문 방송의 겸용 금지는 그에 대해서 판시를 내리면서 예를 들어서 신문사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 신문사가 다른 신문사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신문이나 방송 제도를 본다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가닥을 잡아야 될 것인가 할 때 이 영미식의 그런 해결 방법이 있는가 하면 독일식의 그런 해결 방법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영미 쪽에서는 오히려 신문사, 방송사를 경영하는 경영주들의 그런 기본권을 특히 강조하는 그런 추세로 나가면서 특히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이런 일체의 신문 방송에 대한 규제가 기본권 침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전개시켜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특히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특정 그런 재벌이 언론사와 방송사를 다 장악하는 그래서 언론재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실정이라면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신문사와 방송사의 소위 공익성을 강조하는 입장이죠. 신문사와 방송사의 기본권만 강조한다면 다양한 언론 매체가 형성될 수 없고 신문사와 방송사에 의한 여론 조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와 일반 국민들과 신문사라는 삼자 관계를 고려해서 신문과 방송에 일정하게 규제를 강조하는 형식으로 나가고 있는 듯합니다. 2008년도 정기국회에서는요, 이런 언론사와 출판사에 대해 이 신문법에 대해서 그동안에 상당히 좌우 특히 진보 단체와 그런 보수 단체뿐만 아니라 정당 내에서도 상당히 지금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신문사나 방송사가 신문사나 방송사의 겸용을 허용하면서 특히 특정 대기업체가 일정 지분의 신문 방송에 관한 지분을 소유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신문과 그러니까 언론 출판의 매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한나라당의 개정안에 대해서 물론 전국 언론 노조라든가 하는 데서는 이거는 신문 방송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기본권만 강조한 것이지 일반 국민들의 언론 출판의 자유, 특히 의사표현의 자유를 무시한 처사다. 특히 이 보수적인 이런 신문사 방송사에 대해서 언론과 정치의 그런 연결고리를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지 특히 상당히 기본권 영역에서 넓은 입법 형성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회가 다양한 그리고 상충하는 의견을 고려해서 공개적인 토론과 타협을 거쳐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이 처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문 등 자유와 기능에 관한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그랬을 때는 아직까지는 우리 신문법에서는 신문이라는 것은 그런 일반 신문과 특히 특수 일간 신문으로 이렇게 크게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신문법 제15조 등에 보면은 일간 신문이 뉴스통신의 그런 상호 경영을 금지하고 그다음에 일간 신문이나 뉴스통신 를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2분의 1 이상 소유한 자는 다른 일간 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2분의 1을 소유하지 못하게끔 제한을 하고 있죠. 이에 대해 이 조항이 상당히 신문법 개정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이미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이 국가안전보장이라든가 청소년 보호라든가 하는 그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에 저촉이 된다면
형사적인 제재와 민사적인 그런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시하고 저 헌법에도 규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별법으로도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즉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있는 제한 조치는 바로 사전 검열 제도입니다. 그래서 언론 출판에 대해서 행정부가 주체가 돼서 이미 내용이 발표되기도 전에 이를 검열하고 그리고 발표하지 못하게끔 이 제재 조치를 가하고 발표를 한다면 형사처벌을 가하도록 하는 것은 이거는 사전 검열 원칙에 대한 위반이고 그 자체가 헌법에서 허용될 수 없는 기본권 제한이다. 언론 출판에 대한 사전 검열은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제재 조치는 가능하지만 즉 이것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원칙에 따라서 언론 출판에 대한 제한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전적인 검열은 일체 금지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집회의 자유에 관련해서는 이런 불특정 다수인이 한 장소에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집회라고 보는데요. 이런 불특정 다수인이 한 장소에 모여서 있는 이런 집회는 일반적인 군집과 다른 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를 구경하려고 하려고 많은 사람이 모였다면 군집이죠. 이거는 내적인 연관성이 없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회 그랬을 때는 불특정 다수인이 한 장소에 모여 있지만 내적인 연관성이 있는 만약에 영화를 보려고 영화관에 있다. 그거는 군집에 불과하지만 같은 정당 소속의 사람들이 또는 같은 학교 사람들이 인권에 관한 영화를 보면서 그에 관해서 관심을 두고 지금 영화관을 찾았다라고 한다면 이건 또 하나의 집회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이지만은 우선 내적인 연관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에서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그런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에서는 역시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것은 소위 집회금지구역에 관한 사건이죠. 집회금지구역이라는 것은 이런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관저를 비롯해서 국회의사당, 그다음에 외교기관의 주변 법원이나 외교기관 주변의 100m 이내에서는 절대적으로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것은 외교기관 주변에서 외교기관을 겨냥한 집회가 아닌 경우에도 금지하거나 소규모 집회 또는 외교기관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이런 소규모 휴일에서의 집회까지도 금지하는 것은 이거는 과도한 기본권의 제한이다 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죠. 사실은 비교법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위안부 문제로 항의를 해야 되겠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일본에 가서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고 결국은 일본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또 비교법적으로 봤을 때 외교관 주변에서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나라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그래서 이것은 너무 사대주의적인 조항 아니었느냐라는 비판도 받았지만은 뒤늦게나마 이것이 위헌 결정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외교기관 주변에서의 집회도 그 외교기관을 겨냥하지 않았거나 또는 휴일의 그런 소규모 집회로서 그런 외교기관의 그런 그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집회는 보장을 해야 된다. 그러나 아직도 또 문제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위장 집회와 같은 경우. 그래서 대기업체에서는 일부러 직원을 시켜서 그 기업체 본관 앞에 장기적으로 집회 개최 신고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집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소규모 형식적인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그 장소에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근로자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런 위장 집회에 대해서는 이런 위장 집회가 지금으로도 법적으로 제재 조치가 없다는 게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 주변에서의 100m 이내에서의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그거는 합헌이다. 왜? 사법부의 독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또한 일요일 날에도 영장 발부 판사와 같이 근무를 계속하고 있고 또 사법부의 독립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법원 주변에서의 100m, 법원 주변에 법원 인근의 100m 이내에서의 집회는 모두 금지하는 것은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할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데 오늘 이 정도로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그런 재산권과 가장 헌법상 어려운 재산권과 그다음에 선거권에 대해서 특히 그 정치적 기본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